신청한 거죠, 그죠? 가오시면 한 거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혹시 가시면 학생들 4월 29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진행을 할게요. 브라운백 세미나는 잘 아시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다양한 얘기들, 특히 어떤 특정한 지역의 우리 국제사회로 얘기를 한다면 뭐 유럽이든 중남미든 뭐 또 뭐 미국이든 그런 지역적인 이슈들 그 중에서 또 그런 이슈를 포괄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교양 증진을 위한 우리 세미나다. 그러니까 브라운백 세미나라는 것이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시고 어렵게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장호영 교수님을 제가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장호영 교수님은 주로 이제 인터넷 정치, 우리가 IT 정치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우리 학계에서 되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 하면 그래서 오늘도 아마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소셜 미디어라든가 SNS 이런 것과 우리가 민주주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터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이 바본지 바보가 아닌지 한번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교수님, 장호영 교수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우영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정신이 좀 없다가 오늘 계명대학교에 좀 일찍 가야지 하고 운전하고 오면서 제가 이제 오늘 할 얘기를 계속 떠올려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 공간에 들어오면서 진짜 학생들한테 너무 좋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또 학생들한테 방해도 안 되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여튼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이쪽에서 아니 교수님 올라가셔도 되고 올라가서 학생들이 여기 너무 이렇게 보니까 불편해요? 네. 교수님 아니 올라가서 이제 마스크를 해서 혹시 안 들릴까봐. 예. 조금 여기서 약간 내리서 거리가 있으니까 원래 2m 떨어지면 마스크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자, 그래서 부담은 좀 크긴 한데 그냥 제가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는 했거든요. 한 30분 정도 되면 사인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할 이야기를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세계 대의민주주의 이거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저 같으면 이런 특강을 안 듣고 싶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계 또 뭐 대의민주주의 또 거기다 위기, 그러니까 이게 심적 고통이 상당히 따르는 주제인데 뭐 아무래도 주최 측의 요구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대학의 지성인데 좀 있어 보이는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세계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무죄입니다. 투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러 온 겁니다. 투표하면 바보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참고로 이제 우리 대학에서 정치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대구시 선거방송토론위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투표하지 말라고 이렇게 뭔가 알면 상관이 돼서 엄청 삐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요거 좀 봐주십시오. 이게 아까 요걸 누르면 너무 어디다 대고 써야 돼요? 네, 이거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파워포인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뒤에 경험적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막 통계표도 있고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안에 넣는 건 좀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제 논문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마 정치학 혹은 경제학 공부를 하셨으면 죄수의 딜레마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일종의 국민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드라마인데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지금 알아서 끄덕끄덕인 분들은 저하고 연식이 그닥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인데 최불암 할아버지 계시죠? 원로 탤런트 최불암 할아버지가 수사반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 드라마인데 주말 저녁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조금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보는 건데 왜 재미가 없는가 하면 아니 저 이렇게 안 잡힐 때도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아슬아슬하게 범인들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말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는 그 흥부 놀부 배우고 박씨 물건 재배 배우고 퉁치 파치 배우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같은 레파토리잖아요. 착하게 살자 이거지 않습니까?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잡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나쁜 생각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권선징악이잖아요. 악을 징벌하는 주제인데 거기다가 국민 드라마인데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범인이 안 잡히면 저 드라마가 엄청 시달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긴 했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자니까 쑥스럽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데 인간의 본성 우리가 사실 진지하게 탐구하기보다는 입시 공부하면서 많이 마주치죠. 그렇죠? 성선설, 성악설, 아이는 한 장에 도화지다, 별별 이야기 쭉쭉 많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주제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회과학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시간이 종교학이나 윤리학이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제가 모든 인간은 신의 자식이다, 부처님의 자식이다. 그렇죠? 신의 자식이, 부처님의 자식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본바탕은 다 좋다. 그렇죠? 성선설의 레파토리로 쭉 갈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학문의 영역 내지는 개인의 가치 판단의 영역이니까 이렇게 밀어두고 제가 학생들하고 공부를 할 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규범적인 사고, 선이냐 악이냐, 착하냐 나쁘냐, 어두우냐 밝으냐, 세상을 이런 시각으로만 보기는 굉장히 어둡다. 그러면 되게 어찌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컬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법적인 구도라고 하는 게 인간을 계몽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지금도 가끔 지나가는 길에 큰 돌덩이가 시내 한복판인데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면 착하게 살자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그 과잉증이 나타나면 아직도 고개를 이렇게 돌립니다. 왜 돌리겠습니까? 속에 캥기는 게 많으니까. 그죠? 자, 이게 규범적 사고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받던 보상을 받든지 간에 자기 마음속에는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양심이라고 하는 촉수가 있죠. 굉장히 양심이라고 하는 촉수는 예민하죠. 내가 오히려 화를 내고 이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오가 있지, 기세가 있지, 인정하면 지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이제 규범적인 사고의 영역이에요. 자, 이러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야, 너는 애가 참 이기적이야. 기분 좋습니까? 나 이기적이라 막 박수치고 막 만세 부르고 이런 친구들 있나요? 없겠지. 그렇잖아요. 너 너무 이중적이야. 갑자기 언짢아지죠.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나오죠. 이 온갖 부하가 다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우 하나가 못 사는 건데 내가 아무리 집에 뭐 없어도. 자,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보면
대부분 99.9%는 이기적입니다. 자, 이 기를 한자풀이를 하면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렇죠. 기도 되게 쉬운 한자, 리을자 쓰는 그 기잖아요. 기가 우리가 한 번씩 하나 배우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몸기, 자기 기.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한다. 너는 너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쁠 거 없잖아. 우리 홍익인간에서도 당군 할아버지 말씀하실 때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할 때 나는 빼놓고 이렇게 할 겁니까? 나부터 이렇게 해야지. 아시겠죠? 자, 너는 너를 이렇게 해. 이거는 기분 좋아. 넌 너무 이기적이고 기분 나빠. 이건 플라워야? 기분 좋아? 이건 꽃이야? 이건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뭔가 하면 자, 인간의 본성에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 누가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합니까? 이익을 추구해야죠. 자, 우리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우리가 여러분 이 멋진 대학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다음에 졸업을 해서 나갔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뭘 하고 있을까? 거의 이 네 가지 안에 있습니다. 취업을 했거나, 그렇죠? 창업을 했거나, 진학을 했거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들 다 부러워하는 백수이거나, 그렇죠. 계속 영웅을 즐기거나, 이것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런데 취업을 할 때도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창업도 보여요. 남을 고용하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되잖아요. 진학을 할 때도 좀 더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뭔가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품목을 제하더라도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선택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대이익이 큰 쪽으로 움직입니다. 더 이익이 될 만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 생신이에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중국집 가서 그 맛있는 짜장면에 탕수육에 팔보채 양장피를 다 먹기로 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들떠 있어. 그래서 집에 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너 오늘 소개팅 할래? 누군데? 아이돌. 이 마음이 약간 움직거려져. 아이돌. 어쩐지 내가 새벽에 꿈을 잘 꾼 것 같아. 용꿈인 것 같아.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아니면 아이돌 만나러 갈 거야? 그렇죠. 살면서 로또는 한 번 맞는 겁니다. 많이 맞으면 한 번입니다. 99.9%는 한 번도 못 맞고 당연히 아이돌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해야 되는 거. 거기에서 효도 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기대이익이 큰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위로할 거 아니야? 아, 엄마한테는 다음에 좀 잘해주지. 다음 생일 때 맛있는 거 사주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 들고 엄마 아빠 학교에서 오늘 숙제해야 돼요. 어쩌고저쩌고 레파토리 같은. 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 기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기대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요. 항상요. 매분 매시 몇 초마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택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뒤로 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지금 선택으로 앞날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가 이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이 선택을 하는 게 더 이익이 크다라고 예측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결과값은 다를 수는 있지만 아시겠죠? 이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예요. 뭐 이런 얘기 하죠. 자, 합리도 뭡니까? 제가 일부러 한자를 넣었는데 이치에 들어맞는다라고 하는데 이치에 들어맞는다. 여기서 이치란 게 뭘까요? 바로 저 이익입니다. 나를 이렇게 하는 거.
나를 이롭게 하는 게 곧 합리적인 행동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수사반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맨날 잡히는 게 어느 날은 재미없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안 잡힐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정착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 맨날 잡힐 수밖에 없구나. 드라마 작가가 그렇게 짜는구나. 뭔가 하면 우리가 같이 마지막 범행을 하기로 해서 내일 은행을 털기로 했어. 그리고 하나가 잡히더라도 하나가 웅팡 뒤집어 쓰기로. 그런데 밤에 잠이 옵니까? 나는 안 잡힐 것 같은데 쟤는 잡히면 다 불 것 같아. 그래서 또 불러내. 그래서 막 어깨 동무하고 러브샷하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형제다 막 둘이 혈서 쓰고. 이거 왜 합니까? 믿음의 행위입니까? 믿지 못함입니까? 믿지 못함입니다. 아시겠죠? 끝내 잡힌 상황에서는 취조를 받으면 붑니까 안 붑니까? 다 붑니다. 아시겠죠?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안 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 이기적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친구 살리고 난 죽고 싶어요?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30년 있어도 좋고 내 친구는 하고 싶어? 어저께 혈서 썼잖아. 우리가 남이가 러브샷 한 100잔 하고 왜 안 되는 겁니까? 음성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하면, 자, 내가 잡혀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전략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자백을 하느냐 끝까지 부인하느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친구 못 믿겠어. 근데 부인을 하는 것보다 자백을 하면 더 봐준다는 거죠. 끝내려 자백을 하는 겁니다. 자, 내 친구가 자백할까봐 못 믿으면서 나는 자백을 하는 거야. 여기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죠. 협력의 전략이죠. 부인한다는 건 자백한다는 것은 친구를 배신하죠. 배신의 전략이죠. 부인한다는 것, 끝까지 믿는다는 건 뭡니까? 친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죠. 협력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100% 어떤 전략을 쓴다? 자백을 하고 만다. 그렇죠. 그래야지 나의 처벌의 강도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항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조과제를 해. 어떻습니까? 조과제 미친 듯이 열정을 불태우면서 나 혼자 독박 쓰면서 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남들이 다 해놓으면 맨 끝다발에 숟가락 하나 이렇게 살짝 올리는 미덕. 그죠? 이런 게 제일 좋잖아. 그래서 소위 무임승차.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가 뭘 얘기를 하니까 최소 투입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럼 봅시다. 우리는 항상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항상 배신의 전략을 해와요. 그러면 인류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 배신. 나의 이익, 나의 이익, 나의 이익, 나의 이익. 그렇죠. 공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아마 뭐 사회시간 요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짧은 식견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 공통의 이 가설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소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가설의 전제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익의 크기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최대 크기가 100이다 그러면 100을 향해서 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 합치면 그 사회의 행복의 총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의 크기를 다 합치면 이게 사회의 행복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논리에서는 뭐냐? 누구든지 뭘 해야 되는 거야?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즉 뭐냐?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배신의 전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공리주의 가설은 현상적으로는 옳지만 구조적으로는 옳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배신을 계속해야 돼. 그렇죠. 공멸하겠죠.
자, 그럼에도 우리 이제 인류가 살아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얘기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페이지가 너무 크지 않습니다. 어려운 글자가 좀 있는데 한번 이 상황을 투표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보상이 없으면, 이익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게 합리적 인간의 미덕이에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고 보상도 없는데 내가 움직여? 에너지 소비하죠. 돈 써야 되죠. 가성비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투표를 할 때 막 여기저기서 투표합시다 뭐 그래. 근데 하여튼 꼽아놓으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죠. 자꾸 하려니까 안 하면 나 뭐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한단 말이죠. 한번 따져봤어요. 투표를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저 앞에 리워드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내가 투표한다고 뭐 지금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가장 큰 이득은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후보가 일단 기분 좋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좋은 정책 해주고 반값 등록 뭐 해주고는 더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당선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투표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 1차적인 보상은 뭔가 하면은 내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는 겁니다. 그게 리워드예요. 자, 그러면 리워드, 그러니까 그런데 후보가 당선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을 당선시키는데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가 있겠죠. 내가 한 표 하면 그냥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자, 과거에 투표권, 지금은 보통 선거권이죠. 그래서 웬만한 유권자들 다 투표권 갖고 있죠. 이제 18세도 되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부자들에게 더 많은 표를 줬어요. 심지어 영국에서 그랬어요. 그 정부를 납세자 정권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세금 더 많이 내? 당연히 나한테 더 많은 권리가 있어야 돼.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한 표야? 나는 10표.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재산, 소득 등등에 의해서 선거권을 차별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 표고, 우리 엄마도 한 표고, 우리 할머니도 한 표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도 한 표야. 누구든지. 그러니까, 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일단 이 사람이 당선이 돼야 되는데, 내가 당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내 한 표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뭘까? 여기 한번 보시면, 저기 보면, 4,419만 7,692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대통령 선거할 때 유권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한 표는 뭔가 하면 다 안 읽을게요. 4,400만 중에 1이에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볼래요? 자, 1 나누기 4,420만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짜증나죠. 지도 안 할 거면서. 이거 어느 세월에 계산해? 값은 결국에 얼마입니까? 0점하고 0 한 10몇 개 들어가고 뭐 어떻게 1이 되겠죠. 0.000 그거 어떻게 숫자 헤아리지도 못하죠. 결국에 뭡니까? 0이죠. 0이에요. 저기 근사값 0이라고 해놨습니다. 뭔가 하면, 자, 내가 보상은 뭔가 하면 내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고, 자, 그런데 그건 가능성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선택했는데 재수가 못 붙어서 탈락될지, 나의 한 표 때문에 더 될지 이건 알 수가 없어. 가능성, 확률, 미래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다 possibility, 내 한 표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를 대입을 시켰어요. 해서 후보 당선 곱하기 possibility를 넣었는데 저 값이 0이에요. 그러면 에너피 곱하기 possibility는 결국에 0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투표하러 가면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오늘 투표
안 하고 애인하고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그것도 포기해야 돼. 투표소가 또 하필이면 멀어. 차비 들어야 돼. 투표소 갔더니 코로나 뭐 해가지고 줄 섰는데 한 2시간 걸렸어. 아시겠죠? 이 모든 게 하나의 행동을 하는데 투입되는 이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리워드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비용이에요. 결국에 마이너스 C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얻는 보상은 뭡니까? 마이너스인 겁니다. 투표 참여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의 한 표는 0에 가깝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합리적 선택 투표의 가설이에요. 참고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요 산식, 그러니까 요 주제가 2019년도 행정고시 정치학 문제 3번에 나온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R 값을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저 산식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데, 자, R 값을 0보다 크게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저 포스트를 굉장히 다운시켜야 돼요. 그렇죠. 투표에 참가하는 나의 에너지, 이 투입을 굉장히 다운시켜줘야 돼. 이거 아니면 또 다른 저 C를 상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값을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하는 노력 중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거의 저 둘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포스트를 낮춰줘? 좋아. 그럼 너네 집 앞에다 투표소를 만들어주마. 그리고 투표소가 너희 동네 아니더라도 학교 가는 길에 할 수 있도록 해주마. 소위 사전투표제 이런 거 있죠. 사전투표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투표제도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선관위 알바는 아니지만 그렇죠.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포스트를 다운시켜주는 노력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새로운 것을 대입을 해서 저 값을 0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건데, 새로운 값이 소위 우리가 이제까지 교육받은 겁니다. 맨날 캠페인 해줘. 투표해야지 여러분들 우리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투표하지 않은 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온갖 캠페인 한단 말이죠. 소위 시민 교육의 영역입니다. 시민으로서 권리도 있지만 의무를 다해라라고 하는 이 교육과 캠페인을 계속하는 겁니다. 거의 여러분 보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우리 사회에서 저 두 가지가 거의 쓰여져 왔어요. 그리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대 투표율 굉장히 낮다는데 이번에 굉장히 잘 높게 나왔죠.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전 세계 대의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부분입니다. C를 낮추기, D를 높이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작은 활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는 내 손안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저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 그림 본가면 2006년도에 타임지의 커버입니다. 타임지의 커버. 그런데 타임에서 1년에 한 번씩 뭐 올해의 키워드 이런 걸 뽑아요. 또는 올해의 인물 이런 걸 뽑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 올해의 인물이 뭐였는가 저 맨 위에 있죠. 유예요. 무슨 뜻이야? 바로 너. 네가 올해의 인물이야. 깜짝 놀랐죠. 뭐냐? 이때가 어떤 해인가하면 소위 소셜미디어가 전 세계 시장에 등장해서 석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 지금 보면은 뭐 많이 쓰죠? 유튜브. 검색하고 있으면 우리 집 꼬맹이도 아빠 바보야? 유튜브에 물어봐. 그렇게. 유튜브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렇게 몇 년간 운영되다가 나중에 팔렸어요. 어디에서 샀습니까? 가능성을 보고 구글에서 샀어요. 구글에서 매입 비용이 조를 넘었어요. 조를 넘는 걸 봤어요. 이상하다. 이제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판도라 TV도 있고, 기능적으로는 더 우수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죽도 못 쓰고 어떻게 저거는 1조가 넘게 팔렸어. 그러니까 사업가의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셜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저도 영어 잘 모르지만 소셜하다라고 할 때 이 소셜은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뭐 사회적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소셜하다는 사람들 간에 친교를 잘 맺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친교를. 그러니까 사교적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교적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면 지금 등장하고 있는 미디어는요, 그냥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반영된 거예요. 욕망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자 보세요. 그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뭡니까? 나도 들어가면 하나의 객체잖아요. n분의 1이잖아요. 소셜 미디어에서는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뭐 친구도 맺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누군가의 딸랑이로만 살아 그러긴 싫다라고 하는 게 소셜 미디어가 이렇게 유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욕망이 되는 건데, 자, 인간은 우리가 어렸을 때 꼬맹이들, 애기들 보면, 자, 생물학적으로는 인간 맞죠. 그런데 애 보면 답이 안 나오지. 걔가 뭐 할 줄 압니까? 이러고 있는데 말을 합니까? 뭐 합니까? 막 어버버버 이상한 그렇죠. 태초의 우주의 매개어 막 쏟아내는데, 그래도 이게 아빠는 못 알아듣지. 엄마는 금방 캐치하잖아요. 애는 긁어달라는데 아빠가 와서 물 먹이고 있으면 막 얻어 터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아이가 점점 정말 인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인간에서 아이가 지능도 발달하고 근육도 발달하고, 그렇죠. 교육도 받고 경험도 하고 이렇게 가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사회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회성도 처음에는, 그렇죠. 부모 울타리 안에 살다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사춘기 되면 이제 선생님도 부모도 다 제끼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을 접촉하는 방식이 직접적인 대면도 있지만 간접적인 세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미디어가 굉장히 큰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도구들이 뭔가 하면 나를 사회화시키는 도구들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작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나서 살아온 동안에 자연스럽게 그 세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 들어오는 날 집에서 케이크 사고 막 샴페인 터뜨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기적이죠. 우리 집의 기적. 컬러 TV. 지금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겠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인터넷 등장했거든요. 제가 석사 논문 100 몇십 페이지를 손으로 다 썼었어요. 우리 워드 치면 뭐 지우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다 다시 쓰고 1년을 다 고치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많은 미디어 중에 소셜이라고 하는 게 파도가 될까? 아시겠죠?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서로 정치적인 대화를 하고 선거할 때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저 오른쪽에 저 뭐 하나 보이죠? 저 보니까 가디언이라고 있고 월드 퍼스트 인터넷 프레지던트 로그온 이렇게 돼 있죠.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 로그온했다, 로그인했다 이 말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가디언에서 지칭한 사람. 자, 저 사람이 20년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지금은 돌아가신 노무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선이 치러진 다음에 저희 보니까 해외 신문에서 쭉 이 기사를 낸 거예요. 뭐 사우스 코리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갔죠. 저게 20년 전 기사입니다. 지금 뭔가 하면 이게
2003년도 2월 24일 기사인데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전에 있지도 않은 온라인 캠페인, 인터넷 캠페인을 통해서 유권자와 호흡하고 그리고 전혀 거의 누구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될 리 만무하다라고 한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정치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무슨 뭐 학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다 갖춰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이분은 굉장히 마이너한 후보였어요. 그런데 아무튼 됐습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면 CNN 유튜브 프라이머리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은 퇴임했지만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도 원래 처음에 선거에 나왔을 때는 그냥 후보가 된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발군의 기량을 나타낸 게 미국의 CNN이라고 있죠, TV에. 자, 거기랑 유튜브하고 공통으로 UCC, 그러니까 유권자들로부터 직접 이슈를 받아가지고 후보자들한테 툭툭 던졌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1, 2위 하던 후보들이 추락을 하면서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되는 그런 전기가 됐어요. 지금 제가 저 앞에 따오는 거는 실제로 보도됐거나 아니면 학술 논문에 이렇게 탑 메뉴로 올라온 것들을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셜 미디어를 저희가 기능별로 잘 한번 보면 뭐 미디어 종류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가 기능별로 보면은 공통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냐?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 하는데 갑자기 어느 후보가 지금 저 어딘가 페이스북 만들면 그 사람이 당선됩니까?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공들여서 개설하고 운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친구 맺기 기능은 다 있죠. 제가 트위터를 기준으로 해서 용어는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트윗이 뭡니까? 말을 섞는 거죠. 말을 섞는 거야. 다 대화 기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트윗이 뭐예요? 누군가의 말을 옮겨주는 거야. 그렇죠? 네. 우리 용어로 펌질이라고 부릅니다. 저 네 가지가 공통적인 속성인데,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실제로 선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 보면 네 가지 도구를 한국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나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이거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요것 좀 PDF 좀 열어주십시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를 한 6, 7분 정도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19대 총선하고 20대 총선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에 관련한 트윗들을 몽땅 모았습니다. 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몽땅 모아서 그거를 이제 분류를 하고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대입을 했습니다. 보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서 기술 통계랑 그냥 기본적인 그런 정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좀 한번 보면 트윗 수가 거의 저희 보니까 한 500만 개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그랬어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니까. 자, 대충 저렇다라고 해서 보고요. 그래서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 표. 자,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내가 저렇게 트위터 저게 유권자들의 활동이에요. 내가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자, 아까 내가 네 가지로 분류를 했죠. 그냥 트위터 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운영했지, 트윗 얼마큼 됐지, 리트윗 얼마큼 했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나요? 친구 얼마나 있지? 이걸 전부 다 변수로 넣었어요. 자, 여기서 했더니 자, 이렇게 됐어요. 그냥 여기 어깨에 별 많이 달린 애 있죠.
어깨에 별 많이 달린 애들이 봤더니 지금 뭐냐, 득표율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유권자의 트위터 활동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내가 어느 정당이냐 이 효과가 100배 더 커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저게 더 크긴 하지만 결국에 유권자의 그 소셜 미디어 활동이라고 하는 게 봤더니 실제로 득표율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깨에 별이 달리지 않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PDF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했어요. 19대 총선 때 결하고 나서 저희는 공부할 때 그게 중요하죠. 저게 일회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일반화할 수 있는 현상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20대 총선도 저 했습니다. 제가 개인 연구자가 저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돌린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를 모아주는 업체하고, 그래서 제가 업체 알바도 좀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트위스 같은 거 저기 이렇게 쭉 있고요. 똑같은 모델로 적용시켜 봤어요. 되게 궁금했죠? 그 다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지. 자, 그 다음에 또 5쪽 그 다음 표 한번 가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팔로우, 그 다음에 리트윗, 그리고 트위터 활동 기간입니다. 저기서 트위터 활동 기간과 리트윗은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뭐냐, 내가 일시적으로 지금 개설해서 뭐 사람들한테 그 영향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얼만큼 애정을 가지고 유권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도 거기에 얼마나 대화에 오랫동안 관여했느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 리트윗,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후보가 있으면 막 펌질해주고 싶죠. 또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후보의 네거티브 메시지, 이것도 막 펌질해주고 싶죠. 이런 거예요. 저기서 트윗은 가장 전략적인 유권자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단순히 트윗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면 유권자하고 오랫동안 후보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류를 하면서 뭡니까? 후보한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후보한테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략적인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소셜 미디어 활동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뭐 아무래도 지금 또 소속 정당이 어디야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근데 저런 것들을 빼놓는다면 소셜 미디어 활동은 세상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산식 있죠. R은 PB-C라고 하는 것들, 해봤자 0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소셜 미디어 활동은요, 내가 밖에 가서 뛰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한 활동이죠. 코스트를 굉장히 다운시켜주는 활동입니다. 동시에 듀티, 내가 선거 기간에 유권자로서 나의 목소리를 분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를 낮추고 D를 높이는 하나의 전략적인 활동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반복해서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뭐 가서 꼭 투표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묶일 필요는 없겠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공간에서, 이건 제가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인데 실제로 활동을 하고 투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세상은 바뀐다라고 합니다.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죠. 거대한 블랙박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께 모이죠. 근데 아웃풋은 어떻게 나옵니까? 집단의 결과로 나옵니다. 20대의 결과, 30대의 결과, 여자들, 남자들, 뭐 경상도, 뭐 강원도 이 결과로 집합적인 결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산식으로 봤을 때는 세상은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투표를 하고 특히 캠페인 기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개입을 하면 세상은 바뀐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여기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뭐 짧게 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요, 학생들이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거의 아까 한 40분 정도 하게 시간 어느 정도 조금 됐습니다. 더 해도 돼요. 지금 이제 좀 질문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저 뭡니까 이 얘기보다는 네. 제가 뭐 온라인 얘기할 거는 무궁무진한데 조금 더 뭐 질문 좀 더 하셔도 되는데 네. 너무 또 우리 수현 씨 질문 없어요? 질문 학교가 유니해지려면 한국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소셜미디어 같은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셜미디어 말고 다른 많죠. 사실은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게 좋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그렇죠.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좋고 이제 우리가 서구적인 기준으로 뭔가 하면 비용을 받지 않는 내가 지지하는 누군가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정치 사회화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또 이런 건 있어요. 왜 이제 외국 같은 거 보면 이제 특히 미국은 과거에는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불렸는데 요즘 비판을 많이 받는데 왜 엄마 아버지가 어느 정당이면 그 자식도 자연스럽게 따라가죠. 이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어렸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 어떠냐 학교를 정치화하지 마라. 어디를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라. 요 담론에 쌓여 있는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적으로 내가 정당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배적인 영향이 뭐냐? 이미 미성년자 때 그 결정이 돼버려요. 아까 보면은 제가 보면 정치 사회화라고 되어 있죠. 정치 사회화가 뭐냐? 내가 주체적인 정치적인 그런 식견과 신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어느 날 우리가 좀 보면 사춘기 지나고 그러면 뭐 엄마 아빠 손대는 것도 까끄럽잖아. 그때는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뭐 교과 비교과에다 정말. 근데 이론적인 굉장히 이거 강한데 서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돼요. 당연히 내가 정치적인 주체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과거에 지금 많이 약했죠. 한국에서 지역주의를 막 생산하는 게 사실은 정치인이나 언론의 탓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내부적으로 보면 지역주의는 가정에서 많이 재생산돼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대로. 저도 여기가 고향이고 엄마 아버지가 전부 다 대구분 이거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어릴 때 혼돈스럽고 생각도 뭐 이렇게 저거 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차라리 한국이 좀 더 저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성년 나이 때 그냥 뭣도 모르고 엄마 아버지를 추종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 없이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동일시를 이미 가져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좋지가 않다. 차라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지만 그리고 이 한국의 학교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가끔 가다가 자기 생각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신문에 나는 거지 99.9%는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만약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유권자로서 저렇게 활동을 하는 게 이전에는 이제 보면 우리가 18세 선거권을 가졌지.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잖아요.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급적 권장하고 싶은 거는 내가 여기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정말 진하게 경험해서 저거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원봉사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자원봉사했다고 내가 뭐 그 어느 정당에 누구 후보에 영원한 무슨 사랑의 포로가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질문 우리 잠깐만 여기 가은 씨 맞지? 네. 가은 씨는 어떻게 하니까 우리 여기 20% 했으니까 여기 다른 여기 학생 먼저. 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제 잘 안 돼.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보통의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보면 결국에 C값이 낮아서이잖아요. C값이 높아서. 높아서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표를 하는 행위 전 어떤 경제학적인 이유로 투표를 하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이제 이런 설명이 사회과학의 한 범주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론과 가설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명제라고 하는 걸 배우죠. 명제는 하나의 진리가 된 거예요. 반복적으로 입증이 돼서. 가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상의 설명이야. 입증되지 않은 명제인 거죠. 입증되지 않은 명제.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저게 이제 합리적 선택 투표 가설은 가설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굉장히 잘 지적을 했는데 그럼 투표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를 설명하는 이론은 되지 못합니다. 투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어떤 분야도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사회과학이 과학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과학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인과 결과가 하느님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 No cause, no effect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요. 뭐 우연의 일치야 너무 우발적에 막 그러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그 전제 하에서 공부를 하고 설명을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필연이지만 그 아래에 있는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인 거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수관계가 대응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y값이 도출이 될 때 이 y값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x의 x1, 2, 3, 4, x의 n값을 변인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원인이에요 이런 거는 또 의미가 없지. 그렇죠. 세상의 모든 원인이 합해서 여기 나왔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배적인 원인, 도미넌트한 그 원인들을 이렇게 해서 달려가는 거고 이러한 설명 방식이 경제학 시각에서 왜 투표를 하지 않는가를 가성비의 입장에서 다루는 하나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참여는 또 이렇게 이런 식의 설명도 할 수 있을 거야.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왜 할까? 왜 나는 사회에 참여할까? 정치 참여할까? 요건 또 다른 가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누군가는 너무나 여유로워요.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따뜻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심적인 여유도 있어요. 배운 식견도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도 가설이 있는데 왜 누군가는 정치에 참여하는가? 라고 했을 때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 때 참여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투표는 아니지만 왜 사람들은 그런 집단 행동을 하는가? 라고 이 논리에 따르면 집단 행동도 안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대리 행동을 해주고 난 숟가락만 얹으면 되잖아. 오늘 지금 바깥에 저기 뭡니까? 반값 등록금 집회한다. 내가 안 가도 반값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안 가는 게 상책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사회운동은 왜 일어났느냐? 세상은 왜 바뀌어왔느냐? 이건 또 뭘로 설명할까? 그러니까 칼막스 같은 사람은 뭐야? 의기투합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죠? 네. 계급의식으로 나의 불평등 여기에다 연대.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설명하는 이론의 여러 가지 시각들도 있고요. 왜 불참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 중에 제가 하나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예쁜 우리 가은 씨. 저 공식에서 코스트라는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뭐 가는 비용이나 위치나 그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제가 그 투표장까지 걸어서 30분이 걸렸어요. 근데 그게 저는 코스트라고
1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제로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공식은 그냥 투표를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그렇지, 그렇지.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D값이 이미 높은 상태.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들도 투표할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외 공간 투표.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뭐 대사관이나 이런 영사관 있죠? 여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제외 공간 투표가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 제 그 기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오마이뉴스인가 어디에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하는 투표가 아니잖아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 어느 외국인데 이 사람이 여기로 투표를 하러 갔는데 휴가를 내고 일주일을 가. 제가 그런 기사를 봤죠. 이 사람한테는 저건 비용도 아닌 거죠. 자, 포스트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포스트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000원을 써도 아까운 사람은 너무너무 아까워. 그런데 내가 10,000원을 잃어버려도 뭐 살면서 그렇지 뭐. 이렇게도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포스트의 의미를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저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포스트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트랜잭션 코스트입니다. 트랜잭션, 거래하는 비용. 내가 투표를 거래하는 행위라고 했을 때 거래할 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방 얻을 때도 부동산에 얼마 주고 뭐 세금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거래 비용입니다. 즉 뭐냐? 내가 투표를 한 번 할 때 드는 모든 일체의 노력, 에너지, 실제로 경제적인 비용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코스트는 첫 번째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한꺼번에 두 가지 하기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극단적인 예지만 엄마 생신을 챙길 것인가 아이돌을 만날 것인가 이왕이면 이러면 되잖아요. 아이돌 엄마 생신에 데리고 가면 되잖아. 한꺼번에 두 가지. 아이돌 데리고 엄마 생신 가면 되죠. 근데 안 되잖아. 그렇죠? 자,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지금 뭔가 하면 보세요. 이 한 가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이돌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희생돼야 돼. 미안하지만. 자, 이거를 우리가 뭔가 하면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opportunity cost. 이건 경제학 시간에 아마.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의 값에서 이 값을 빼면 이익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어머니 생신 차리는 게 당연히 값이 적을 거 아닙니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 좋아 1,000. 근데 아이돌 만나는 이익의 값 10,000. 9,000의 이득이야. 이게 기대 이익입니다. 자, 기대 이익은 사람마다 똑같은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기대 이익은 expected야. 내 눈앞에서 실현되지 않을 이익이야. 아시겠죠? 정말 9,000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아이돌이라고 들었는데 봤더니 분위기가 역시 3,000이야. 마이너스 9,000이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그거야. 기대이익은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미래를 감지하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머릿속에 있는 신념과 경험의 값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서 행동을 한다는 게 바로 기대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코스트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저 이익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죠. 실현될 걸로 기대치를 가진 값이야. 기대치.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는 크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소셜인들에서 건강의 상대 지지자들이 나는 본인이 선거에 표를 많이 맞출 수 있다면 본인 그 정당이 더 이게 더 좋은 내용을 많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도 걸리고 그걸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정당, 남의 정당에다가 비난을 원칙적 비난을 막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진보자들이 다른 그 정당들을 보면서 비난적 내용만 보니까 그것만 듣고 원래 선택하는 걸 다른 정당을 갈 수도 있고 다른 정당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싫어하는 내용만 보니까 둘 다 뭐하지식으로 해가지고 투표에 관심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해결하기 되게 어렵고요.
선생님 거기 두 번째 PDF에 PDF 잠깐만 열어주세요. 두 번째 PDF의 앞쪽 표를 좀 보여주시면 앞쪽으로 좀 더 올려주십시오. 그 아래로 좀 더 내려와서 화면 좀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위에 거 표 2 한번 봐주세요. 표 2, 표 3, 그 다음에 아래도 한번 봐주세요. 표 4. 저런 문제 있구나. 자, 저기 그러면 표 3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저거는 20대 총선에서 리트윗 한번 보세요. 리트윗, 저기서 리트윗 표만 한번 봅시다. 리트윗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든 후보 막 펌프질 해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의 좋은 기사만 펌프질 해줄 거죠. 네. 그 사람의 실수, 악행 이런 거 묻어버리고 싶잖아.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떨어졌으면 하는 사람의 악행, 실수는 또 막 펌프질하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통상적으로는요,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자, 이거를 구분할게요. 나쁜 거를 펌프질하는 거 네거티브 리트윗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내용을 미담, 선행을 하는 걸 포지티브 리트윗이라고 할 때 보면 비율은 그래도 포지티브 리트윗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자, 그러면 물론 저 안에는 네거티브 리트윗도 있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럼 포지티브 리트윗을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 한번 보세요. 어느 정당입니까? 91명 중에서 저 상위 20%만 뽑았어요. 상위 20% 중에서 저 뭡니까? 91명 중에서 저 이제 수도권인데 64명이 민주당입니다. 대충 보면은 저 공간의 성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저게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의 연구를 풀고 있는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몇 명 나옵니까? 4명. 16분의 1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저거 말고 사람들이 어느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느냐는 또 다른 논문에 있는데 저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래요. 자, 우리가 소셜 미디어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하면 점과 선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점은 그 안에 접속해 있는 우리들이죠. 선은요, 나와 누군가의 관계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선을 많이 갖고 있죠. 왜 우리 학과 생활할 때도 오지랖 넓은 친구들이 있잖아. 얘를 통하면 다 돼. 아시겠죠? 허브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이래요. 선도 어때요? 누군가는 되게 가까운 선이야. 누군가는 되게 먼 선이야. 연결은 되어 있어. 의미가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선은 되게 진하고 굵어. 어떤 선은 완전 눈에 잘 안 보여. 너무 희미해. 아시겠죠? 강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는 바꿔 뭔가 하면 오프라인이 이렇게 옮겨온 세상입니다. 자, 오프라인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습니까? 신문기사 보고 특히 정치면 우리가 정치면 보면 한국의 정치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맨날 관심 갖고 이러고 싶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는 신문 구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서? 엄마 아버지도 안 보시죠. 자, 그 앞세대는 어떻게 하면 저희 아버지까지는 거의 모든 집에서 신문을 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출근하기 전에 아침 조간신문 막 넘긴다. 침 남기면서. 그리고 막 이제 아침 드시면서 온갖 막 이렇게 다 나오지. 그리고 이제 엄마는 별로 관심 없단 말이야. 엄마는 빨리 아버지가 나가셔야지 아침 드라마 보는데 이자가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그게 더 이제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는 또 나가. 그리고 이제 8시 뉴스, 9시 뉴스, 우리나라 9시 뉴스가 또 전 국민 해서 모이죠. 또 9시 뉴스 보면서 이제 아버지는 복습하기 시작하죠. 또 나쁜 놈들 또 나오잖아요.
침 튀기고 뭐 소주도 한잔 부고 이게 한국에서 가정 안에서 정치 기사를 소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이 방식은 쓰지 않죠. 그죠? 핸드폰 보면 되잖아요. 신문분 다 보죠. 그래서 아직까지 충성심 높은 분들은 신문 봅니다. 저희 아버지도 신문 보시죠. 그리고 과거에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했던 거 지금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먹을 때는 가끔 뭐 이게 신문에 뭐 큰일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밥 안 먹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세계는 하나의 생태계란 말이죠. 아, 감사합니다.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제가 아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공부하는 시각에서는 절대 선과 악을 지배적으로 대입시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과 선악을 배제하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아하 이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시각을 봐야 돼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 세계는 거대한 생태계예요. 지금 5천만 국민이 전부 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앞에 촬영도 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시선도 있어요. 또 이거 학교예요. 그럼 제가 뭐 있는 그대로의 속에 있는 생각 막 이렇게 좀 혼자 방에서 하는 것처럼 분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지킬 박사입니까? 하이드십니까? 네, 지금 저는 지킬 박사입니다. 집에 가면 뭐예요? 하이드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프라인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하고 있는 그냥 거대한 생태계예요. 하나의 정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그 많은 죄수들이 지금도 게임을 하면서 이제까지 버틴 게 어쩌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대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생이네. 여기는 학교네. 이게 지금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해요. 백지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야지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욕먹기 싫잖아. 처벌이잖아. 합리적 나의 이익을 챙겨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온라인으로 옮겨갔어요. 물론 아이디도 뭐 있고 그렇지만 현실 공간보다는 현실 공간이 투명하다 그러면 여기는 반투명 내지는 불투명이에요. 누군가는 아이디로만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아요. 그냥 점과 점을 이어주는 선의 세계. 그러면 보세요. 오프라인이 시끄러운데 온라인이 덜 시끄러울 수 있어요? 안 되죠. 여긴 그나마 지킬 박사의 행세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이드들의 세상은 어떨까? 더 진한 생태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계급장 떼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는 특히 저는 정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물며 오프라인에서도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데 온라인에서 가능할까? 그 다음에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권력을 위한 다툼, 더 많은 힘을 받기 위한 다툼, 죄수들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목소리가 더 커요? 영향이 더 커요? 비판할 수 있으나 대안은 그걸로 되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나마 소셜미디어는 그래도 거의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댓글 공간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다. 그리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를 잘 이끌어가면요 소셜미디어 문화도 얼마든지 바뀝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정 교수님이 정월 교수님이 인터넷 SNS 관련 전문가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다음 학기에 한번 이제 그 주제를 한번 더 모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수님 괜찮으신지 무조건 오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했는데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소수 정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관심 있는 학생들 우리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을 조금 제가 끌어온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저희가 5월 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5월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한 번씩 이번 학기 더 2번이 향후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5월 9일 날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했던 노무현 또 한 명이 미국에서 뭐 오바마 대통령도 있지만 또 가장 그 페이스북 열심히 하신 분이 누구시셨죠?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미국 선거 그 왜 의사랑 막 이러잖아요. 트럼프다운 행동이었죠. 2020년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신청해 주시고 신청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수님 저 진짜 멀리서 오셨거든요. 대구 그래서 박수 치면서 이제 잘 가시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 아무튼 교수님 그 인터넷과 SNS 혹시 좀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좀 괜찮으셨어요? 네? 여기 특히 우리 끌려온 학생들 말고 이슈프레스는 원래 당근 의무고 직접 신청해서 왔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번 주제도 좀 핫해요. 내가 그 15회 우리가 지금 14회째고 15회 브라운백 세미나인데 5월 9일 4시에 요 장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신청해 주세요.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족도 조사 내일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만족도 조사하라고 문자 넣을게요. 그리고 나 고민되는 거 있는데 이게 샌드위치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상해 날씨 때문에 그래서 난 내 먹고 싶은 거만 넣었어. 우리 이슈프레스 학생들이 있잖아 좀 추천해줘요. 쌤이 좀 너무 빵 선택이 너무 올드합니다. 좀 제 나이대가 보이지요. 뭐 카스테라 이런 거좀 있어요. 아니 카스테라는 좀 오래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일부러 한 개 넣은 거예요. 집에 가서 먹어도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고생 많았고 우리 경서 씨 또 와. 수현 씨 여기 다음에 또 와. 다음에 또 와. 그리고 다음에는 좀 산박한